그 옛날 조선왕조 숙종 영간 경기도 어느 고을에 오대감이라 하는 권세가가 있었으니 그 집 규모며 위세가 고을 안에서 으뜸이었더라. 오대감은 정삼품 통정대부의 벼슬을 지니고 있어 자주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관직에 몸담고 있었고 그의 대갓집에는 유리라 하는 마님이 홀로 지내고 있었다. 유리 마님은 26의 나이로 그 고운 얼굴이 보름달을 받은 연꽃 같고 가늘고 긴 허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아서 보는 이마다 탄성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그 마음씨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고고하여 아무리 다가서려 해도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으니 대갓집 하인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였다. 유리마님은 남편 오대감과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오대감은 관직에만 몰두하여 집에 머무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 유리마님에게 유일한 위안은 밤마다 연못가에 나가 달빛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고요한 밤 달빛이 수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대갓집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있었지만 정작 마님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주인 마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차릴 뿐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갓집에 길복이라 하는 머슴이 새로 들어왔다. 나이는 30 남짓으로 보였고 키는 훤칠하나 옷차림은 남루하였다. 얼굴은 단정하고 눈빛은 또렷하였으나 말수가 적어 어딘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다른 머슴들은 그를 보고 저놈은 촌에서 올라온 어리숙한 놈이라 하며 업신여겼으나 길복이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였다. 길복이가 대갓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유리마님이 처음으로 그를 직접 보게 되었다. 마님이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물통을 나르고 있는 길복이와 마주친 것이었다. 이놈아, 새로 온 머슴이로구나. 유리마님이 말하자 길복이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소인 길복이라 하옵니다. 마님께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으나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보통 머슴들의 거친 말투와는 달리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어조였다. 유리마님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으나 곧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래, 성실히 일하거라. 게으름을 피우거나 못된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길복이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리마님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그 후로 길복이는 날마다 성실히 일하였다.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깨끗이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산에서 땔감을 해다가 아궁이에 쌓아두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기르는 일까지 성실하게 해냈다. 다른 머슴들이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며 게으름을 피울 때도 그는 묵묵히 제 일을 하였고 유리마님의 심부름도 정성스럽게 해냈다. 길복이의 이런 성실한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하인들은 처음에는 쓸데없이 부지런을 떤다며 비아냥거렸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나이 많은 하인들은 저런 젊은이가 요즘 세상에 드물다며 길보기를 아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길보기는 다른 하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듯 하였다. 어느 날 밤 유리마님은 잠이 오지 않아 누마루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오대감은 또다시 공무로 나간 지 한 달이 넘었고 큰 집은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밤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며 연꽃잎을 살랑이게 하고 달빛은 은은하게 물결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런데 마당 한편에서 누군가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길복이었다. 그는 달빛 아래 서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유리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달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것이 자신과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길보가 마님의 부름에 길보기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마님, 어찌 이런 밤에 밖에 나오셨사옵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길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달이 유난히 밝아서 고향 생각이 났사옵니다. 고향이 어디냐? 멀고 먼 산골이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떠돌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유리마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자신도 외로움을 잘 아는 터라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하구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미 오래된 일이라 괜찮사옵니다. 다만 이런 밤이면 문득 그리워집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같은 외로움을 가진 두 마음이 조용히 공명하고 있었다. 길보가 너는 글을 아느냐? 조금 배운 것이 있사옵니다. 그러면 시는 어떠냐? 이런 밤에는 시 한 수가 절로 떠오르는데 길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니 하늘이 두 개로 보이옵니다. 하나는 저 높은 곳에, 하나는 물속에 있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사옵니다. 유리마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단순한 머슴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적이고 철학적이었다. 참으로 좋은 말이구나. 내가 정말 시를 즐기는 것 같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사옵니다. 다만 이런 밤에는 마음이 절로 시처럼 됩니다. 유리마님은 점점 길보기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남자도 이렇게 섬세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었는데 이 머슴은 달랐다.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서 쉬어라. 마님께서도 몸조리 잘하시옵소서. 길보기가 절을 올리고 물러가자 유리마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왜인지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유리마님은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길보기와 나눈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다음 날부터 유리마님은 유난히 길보기에게 눈길이 갔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일부러 심부름을 시켜서 가까이 부르기도 하였다. 길보기는 항상 정중하고 성실하였으나 가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것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길보가 내가 친정 어머니께 보낼 편지가 있는데 내가 대신 써주겠느냐? 감사한 말씀이옵니다. 정성껏 써드리겠사옵니다. 길보기는 정중히 붓을 들고
마님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런데 그의 글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획 하나하나가 힘차고 단정하여 보통 머슴의 글씨가 아니었다. 마치 오랜 수련을 쌓은 선비의 글씨 같았다. 내 글씨가 참 좋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길보기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말하였다. 옛날 서당에서 조금 배웠사옵니다. 서당에서 배웠다고 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글씨다. 정말 그것뿐이냐? 길보기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였다. 산골 서당이었지만 훌륭한 스승이 계셨사옵니다. 그분께서 엄하게 가르쳐 주셔서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리마님은 의아하였으나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점점 길보기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다. 머슴치고는 너무나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어 보였다. 말투며 행동거지가 모두 범상치 않았다. 며칠 후 대갓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오대감의 친구인 김참판이 부인과 함께 온 것이었다. 김참판 부인은 유리마님과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유리야, 오랜만이구나. 언니,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남편이 이 근처에 공무가 있어서 함께 왔다가 들렀지. 그런데 너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김참판 부인은 유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는 늘 시름에 잠긴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르다.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유리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별다른 일은 없어요. 하지만 김참판 부인은 예리한 눈으로 유리를 계속 관찰하였다. 오랜 친구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있구나. 혹시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인하였다. 그때 마침 길보기가 차를 가져왔다. 마님, 손님께 드릴 차를 준비했사옵니다. 고맙다. 여기 놓아라. 길보기가 차를 내려놓고 절을 올리며 물러나자 김참판 부인의 눈이 번쩍였다. 저 머슴이 누구냐? 새로운 머슴이에요. 참 인상이 범상치 않네. 머슴치고는 예의도 바르고 김참판 부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유리를 바라보았다. 설마 저 머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리는 크게 당황하며 소리쳤다. 아, 맞구나.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유리의 반응이 오히려 김참판 부인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유리야, 조심해야 한다. 신분의 차이라는 게 있잖니. 언니, 정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김참판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유리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티가 날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유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 자신이 길보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여름이 되자 대갓집에는 연꽃이 만발하였다. 유리마님은 연못가에서 홀로 꽃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기곤 하였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외로움은 날로 깊어만 갔다. 게다가 김참판 부인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정말 자신이 길보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어느 날 밤 유리마님은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도 길보기가 연못가에 서 있었다.
달빛이 물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길보가 마님, 이번에는 길보기가 먼저 말을 걸었다. 마님께서는 늘 외로워 보이시옵니다. 그 말에 유리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감정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무슨 말이냐? 소인이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사옵니다. 그러나 마님의 슬픈 뒷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옵니다. 유리 마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 머슴이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다니. 길보가 마님 둘은 달빛 아래 마주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연못 위로 바람이 불어와 연꽃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 순간 유리 마님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정말 그저 머슴일 뿐이냐? 길보기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마님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눈빛이, 내 말투가, 내 행동이 모두 범상치 않다. 정말 촌에서 온 머슴이 맞느냐? 길보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님께서 그리 여기신다면 소인이 무엇이든 되겠사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유리 마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 걸음 다가섰다. 길보가 마님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공기마저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유리 마님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길보기의 눈빛에서도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황급히 거리를 벌리며 제정신을 차렸다. 늦었으니 들어가자 그러하옵시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이후로 유리 마님과 길보기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말을 나눌 때마다 어색함과 설렘이 교차하였다. 길보기는 더욱 정성을 다해 마님을 보살폈다. 마님이 좋아하는 백합꽃을 몰래 꺾어다 놓기도 하고 시장에서 구한 맛있는 과일을 몰래 가져다 드리기도 하였다. 또한 마님이 책을 읽을 때면 은은한 향을 피워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유리 마님은 그런 그의 세심한 배려를 알기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신분의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오후 유리 마님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급작스러운 소나기였다. 마님이 황급히 빨래를 거두려 하는데 길보기가 달려와 함께 도와주었다. 두 사람이 함께 빨래를 걷다가 손이 맞닿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빗속에서 마주본 두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다. 마님 길보가 빗줄기가 두 사람을 감싸 듯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유리 마님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길보기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나 여러 집을 털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들은 주로 큰 부자들의 집을 노리고 있어서 대갓집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인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고 유리 마님도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치곤 하였다. 오대감은 여전히 한양에 머물고 있어서 집안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대갓집의 늙은 하인 막돌이가 말하였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도적들이 판을 친다더니 정말 무서운 일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은 하인들은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지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씩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그런 가운데 길보기만은 조용히 대갓집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있었다. 담장의 높이며 출입구의 위치, 그리고 하인들의 배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길보가 너는 겁이 없느냐? 다른 하인이 물었다. 도적이 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보기는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사실 길보기는 이미 도적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암행어사로서 정보 수집에 능한 그였기에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누구이며 언제쯤 이곳을 습격할지도 대략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과연 도적들이 대갓집에 침입하였다. 그들은 담을 넘어들어와 창고 쪽부터 털기 시작하였다. 도적대는 모두 8명이었고 무기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하인들은 모두 숨어서 떨고 있었고 유리마님도 안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길보기만은 달랐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도적들과 맞서기 시작하였다. 여기 누가 있느냐? 도적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이 집 주인은 어디 있고? 그때 길보기가 나타났다. 주인은 계시지 않는다. 그만 물러가거라. 이놈이 뭐라고. 머슴 주제에. 도적들이 길보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길보기의 무예 실력은 대단하였다. 그는 빈손으로 도적들의 칼을 막아내며 순식간에 3명을 제압하였다. 이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놀라며 소리쳤다. 모두 덤벼라. 나머지 도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길보기는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하였다. 그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하면서도 정확하였다. 한 명은 어깨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다른 하나는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아! 도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길보기의 무예는 단순한 농가의 젊은이가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예를 연마한 고수의 몸놀림이었다. 마지막 남은 도적 우두머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너는 대체 누구냐? 그냥 이 집을 지키는 머슴일 뿐이다. 길보기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도적 우두머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동료들을 버려두고 혼자 달아났다. 쓰러진 도적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그렇게 대갓집의 위기는 길보기 혼자의 힘으로 해결되었다. 길보가 유리마님이 달려나와 그를 붙잡았다. 길보기는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웃으며 말하였다. 마님께서 다치지 않으셨다니 다행이옵니다. 내가 다쳤는데 무슨 다행이냐? 어서 약을 발라야겠다. 유리마님은 길보기를 안채로 데리고 가서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둘의 손이 닿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상처에 약을 바르는 마님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길보가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큰일 날 뻔했다. 마님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당연한 도리옵니다. 정말
너는 누구냐? 보통 머슴이 그런 무예를 할 수 있겠느냐? 길보기는 그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님께서 꼭 알고 싶으시다면 언젠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언젠가라니 지금 말해줄 수는 없느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유리마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길보기도 마님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하인들은 모두 길보기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길보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정말 대단한 무예를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는 길보기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어. 하지만 길보기는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유리마님은 그런 길보기의 모습을 보며 더욱 그에게 마음이 끌렸다. 강하면서도 겸손하고 용감하면서도 신중한 그의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오대감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리마님은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남편의 귀환은 당연히 기뻐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길보기와의 이 미묘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요즘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길보기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길보가 대감님께서 곧 돌아오신다 그러하옵니까? 길보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도 마님과의 이 감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이대로 괜찮을까? 유리마님의 물음에 길보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마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그 말에 유리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없을 것 같았다. 길보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님, 소인은 언제나 마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다. 드디어 오대감이 돌아왔다. 그는 오랜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집안 살림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창고의 곡식부터 시작해서 하인들의 근무 상황, 그리고 부인의 생활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마님의 태도가 예전과 다른 것을 느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하였고 얼굴빛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마님, 내가 없는 동안 별일은 없었소? 별일이라니요. 무슨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님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고와 보이는군.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유리마님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뭔가 달라진 것 같소? 하인들도 전보다 활기차 보이고 오대감은 의심의 눈초리로 마님을 바라보았다. 오랜 관직 생활로 눈썰미가 예리해진 그였기에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오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자신이 없는 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새로 온 머슴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하옵니다. 길복이라는 자입니다. 어떤 놈인가? 매우 성실하고 무예도 뛰어납니다. 도적들을 혼자서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새로 온 머슴이 무예에 뛰어나다는 것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마님의 달라진 태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도적을 물리쳤다고? 그러하옵니다. 8명의 도적을 혼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자의 출신은 어디인가? 산골 출신이라고 하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떠돌다가 왔다고 하더이다. 오대감은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산골 출신의 머슴이 그런 뛰어난 무예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이 없는 동안에 나타났다는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교묘했다. 그날 밤 오대감은 몰래 길보기를 지켜보았다. 길보기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유리마님이 나타났다. 길보가 마님, 어찌 이런 밤에 나오셨사옵니까? 대감님이 돌아오시니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님 둘은 달빛 아래 마주 서서 애틋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 모습을 본 오대감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의 부인이 머슴과 이런 미래를 갖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이 공무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동안의 말이다. 감히 내 마님을 욕보이다니. 오대감은 당장 뛰어나가서 두 사람을 붙잡고 싶었지만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대감은 길보기를 불러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이놈아, 내가 내 마님과 무슨 짓을 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보았다. 길보기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사실 그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유리마님과 사랑에 빠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놈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부터 밝혀라. 오대감은 더욱 분노하여 그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길보기는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본 유리마님이 달려와 말렸다. 대감님, 그만하십시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마님까지 이놈을 두둔하시는군. 역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오대감은 더욱 격분하여 유리마님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성실한 머슴일 뿐입니다. 성실한 머슴이 그런 무예를 할 수 있겠소? 분명히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오대감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날 밤부터 오대감은 유리마님을 안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마님은 당분간 밖에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그 머슴놈과는 절대 만나지 마시오. 대감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고? 내 부인이 머슴과 정을 통하는 것이 너무한 게 아니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유리마님은 억울하고 답답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방 안에 갇혀서 길보기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길보기는 매를 맞고 창고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 하였다.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길보기의 본명은 도연이었고 그는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였다. 오대감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머슴으로 변장하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유리마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도연은 창고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오대감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미 오대감이 광곡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잡으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대감은 더욱 광분하였다. 이놈이 혹시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오대감은 자신의 부정부패가 탄로 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길보기를 더욱 심하게 다루었다. 이놈을 당장 없애버려라. 하지만 아직 길보기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다. 만약 다른 목적이 있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유리마님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길보기를 걱정하였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끔 하녀가 음식을 가져올 때 길보기의 안부를 물어보곤 하였다. 길보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대감님께서 매일 신문하고 계십니다. 상처는 어떻고?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유리마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오대감은 더욱 초조해졌다. 길보기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놈을 멀리 보내거나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포청에서 서포서방이라는 관리가 찾아온 것이다. 오대감 무슨 일이시오? 아, 서포서방이군. 별일 없소. 혹시 새로 온 머슴에 대해 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소? 오대감은 당황하였다. 서포서방이 왜 갑자기 길보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무슨 일로 그러시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서포서방의 태도가 심상치 않자 오대감은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길보기를 데려오게 하였다. 서포서방은 길보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는 길보기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 사람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관청에서 조사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내 집 머슴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청의 일이 우선입니다. 서포서방은 기지를 발휘하여 길보기를 데리고 나왔다. 오대감은 영문을 모르겠지만 관청의 일이라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불안하였다. 서포서방은 안전한 곳에서 길보기에게 말하였다. 도현 괜찮은가? 길보기의 본명은 도현이었다. 그는 서포서방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포서방 다행입니다. 이제 오대감의 죄상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할 때가 되었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연은 유리마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임무 수행 중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서포서방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마님을 먼저 구해야겠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오대감을 체포한 후에 상황을 정리하자. 마님께도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도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유리마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을 속였다고 화를 낼까? 아니면 신분의 차이 때문에 더욱 거리를 두려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도연과 서포 서방은 대갓집에 다시 들어갔다. 오대감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유리마님은 여전히 안채에 갇혀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유리마님의 방에 다가갔다. 마님, 도연이 부르자 유리마님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길보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마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길보기가 아니라 도연이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입니다. 유리마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암행어사라고? 그러하옵니다. 오대감의 부정부패를 밝히기 위해 머슴으로 변장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유리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머슴이 아니라 암행어사였다니. 그렇다면 나에 대한 마음도 거짓이었단 말이냐? 도연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마님께 대한 제 마음만큼은 진실이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도연아 유리마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었다. 길보기가 왜 그렇게 범상치 않았는지, 왜 무예에 뛰어났는지, 왜 교양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마님,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대감은 곧 체포될 것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오대감이 깨어나 도연을 찾고 있는 소리였다. 그놈이 어디 갔느냐? 찾아내어라. 그리고 서포 서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소리도 들렸다. 도연은 유리마님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마님,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유리마님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둘은 조용히 안채를 빠져나와 담을 넘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오대감이 나타났다. 그는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내 마님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느냐. 오대감, 이제 끝입니다. 도연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금으로 만들어진 마패에는 임금의 어보가 찍혀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대감은 그 마패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암행어사의 마패입니다. 오대감,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그럼 넌 그렇습니다. 저는 임금의 밀명을 받고 당신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 도연입니다. 오대감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려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포 서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오대감, 순순히 따라오시오. 오대감은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광곡 빼돌리기, 과도한 세금 징수, 뇌물수수 등 그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끌려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도연은 유리마님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마님,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도연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는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리마님의 얼굴이 슬퍼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하는 것이냐?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였다. 마님,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이냐? 저는 이미 마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속여서 죄송하지만 마님께 대한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유리 마님은 그 말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면 어디든 따라가겠다. 둘은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였다. 그동안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감추어야 했던 사랑이 이제 당당하게 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며칠 후 도연과 유리는 한양으로 떠났다. 도연은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고 유리는 억압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시작하였다. 오대감은 부정부패의 죄로 유배형을 받았고 대갓집은 몰락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던 것이다. 한양에 도착한 도연과 유리는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기 시작하였다. 도연은 여전히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유리는 처음에는 한양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도연의 사랑 덕분에 점차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갔다. 도연아, 오늘은 일찍 돌아왔구나. 유리야, 오늘따라 집에 빨리 오고 싶었다. 둘은 이제 서로를 편하게 부르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도연은 비록 암행어사였지만 유리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었고 유리는 비록 전 대감 부인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소박하고 정감 있는 아내였다. 그들의 집은 비록 작았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유리는 도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고 도연은 유리를 위해 시장에서 좋은 것들을 사다 주었다. 어느 봄날 유리가 도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도연아, 내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유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 정말이냐? 정말 우리 아이를? 그렇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도연은 유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대갓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고맙다, 유리야.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나도 그렇다. 비록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후로 도연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고 유리는 아이를 위해 정성껏 몸조리를 하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 도연은 유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관에게 좀 더 안전한 임무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위험한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한가? 축하한다. 그럼 앞으로는 서울 근처에 일만 맡도록 하지. 도연은 감사하며 절을 올렸다.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조심해야 했다. 한편 유리는 임신 중에도 도연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 몸이 힘들어도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도연이 피곤해할 때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유리야, 몸이 힘든데 왜 이런 걸 다 해주느냐?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몇 달 후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아버지의 의젓함과 어머니의 고운 얼굴을 닮았다. 도연은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평화롭게 자라라는 뜻으로 평화는 어떨까? 좋다. 평화야,
잘 자라거라. 도연과 유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평화가 태어난 후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다. 도연은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고, 유리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평화야, 아빠가 왔다. 도연이 일에서 돌아오면 평화는 까르르 웃으며 반겼다. 이 아이가 벌써 아빠를 알아보는구나. 당연하지. 이 아이는 똑똑해. 도연은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흔들어주며 놀아주었다. 세월이 흘러 평화는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다. 도연은 여전히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도 가정에 충실하였고, 유리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평화는 아버지의 정의감과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물려받아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성장하였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을 한단다. 그럼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시네요. 평화의 천진난만한 말에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니 자신의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래, 아버지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될래요.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네. 평화는 힘차게 대답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있을 때 평화가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도연과 유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단다. 도연이 말을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어떤 대갓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름다운 마님이 계셨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구나. 유리가 이어서 말하였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단다. 평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하였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운명이었네요. 그렇다. 너희 어머니는 나의 운명이었다. 도연이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여전히 그들의 사랑은 처음과 같이 뜨거웠다. 그날 밤 평화가 잠든 후 도연과 유리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예전 대갓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연아, 그때 생각이 난다. 어떤 때? 처음 너를 봤을 때 왠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었다. 나도 마님을, 아니, 유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다. 그 고고하면서도 외로운 모습이 이제는 외롭지 않다. 너와 평화가 있으니까. 도연은 유리를 품에 안으며 말하였다. 나도 그렇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축복하는 듯 하였다. 몇 년이 더 지나자 평화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연이 직접 가르쳐 주었는데 평화는 매우 똑똑해서 금세 글을 깨우쳤다. 아버지, 이 글자는 뭐예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글자란다. 사랑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아끼는 마음 말이다. 아, 그럼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래, 우리도 평화를 사랑한다. 도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웃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평화가 10살이 되던 해 도연에게 승진 소식이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 관리로 임명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승진하면 더 바빠질 텐데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까 봐였다. 하지만 유리는 도연을 격려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니까 기뻐해야죠. 하지만 더 바빠질 텐데 괜찮아요. 평화와 저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평화가 15살이 되던 해 도연의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도연이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크게 다쳐서 돌아온 것이다. 임무 수행 중 반역자들과 싸우다가 크게 부상을 당한 것이었다. 도연아, 유리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무슨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쳤는데. 평화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아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도연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다.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유리는 밤낮으로 도연을 간병했다. 내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고맙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무슨 소리예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건 당연한 거죠. 유리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도연은 점차 회복되어 갔다. 평화도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왔다. 아버지,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고맙다. 평화야, 가족의 사랑 덕분에 도연은 몸도 마음도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 몇 달 후, 도연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이 일을 계기로 도연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다. 유리야, 내가 다칠 때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유리의 이해와 격려 덕분에 도연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평화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싶어요. 도연은 아들의 뜻을 기특해 했다.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네. 평화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도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을 가르쳤다. 평화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노력으로 뛰어난 학생이 되었다. 동네에서도 평화의 실력을 인정할 정도였다. 평화는 정말 똑똑하구나. 부모를 닮아서 그런가 봐.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도연과 유리는 뿌듯했다. 평화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평화가 18살이 되던 해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렀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합격했을까? 우리 평화니까 분명히 합격했을 거야. 며칠 후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평화가 당당히 급제한 것이다. 축하한다, 평화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기뻐하며 축하했다. 평화의 급제로 인해 도연의 집안은 더욱 명예로워졌다. 도연의 아들이 급제했다더라. 역시 유전이구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도연과 유리는 평화가 겸손을 잃지 않도록 가르쳤다. 평화야, 급제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평화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덕분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급제 후에도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평화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부모를 잘 만났어. 평화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도연과 유리는 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한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평화가 관리가 된 지 몇 년 후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같은 관청에서 일하는 동료의 여동생인 소희라는 여인이었다. 소희는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화와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말이냐?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보렴. 평화는 소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도연과 유리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기뻐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만나보자. 며칠 후 소희가 평화의 집을 방문했다. 도연과 유리는 소희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 참 예쁘고 얌전하구나. 평화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소희도 평화의 부모님을 보고 감동했다. 두 분이 정말 다정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고맙다. 우리도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몇 달 후 평화와 소희는 결혼했다. 도연과 유리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감개무량했다. 우리 평화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정말 빨리 자란 것 같아. 평화의 결혼으로 도연의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다. 소희는 시부모를 잘 모셨고 평화는 아내와 부모 모두를 사랑했다. 소희야, 고맙다. 우리 평화를 잘 돌봐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며느리까지 얻게 된 유리는 더욱 행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평화와 소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평화가 기쁜 소식을 전하자 도연과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정말이냐? 손자가 태어났다고? 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도연과 유리는 급히 손자를 보러 갔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정말 예뻤다. 어머, 정말 귀엽다. 평화를 닮아서 잘생겼네. 손자의 이름은 태성이라고 지었다.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다. 태성아, 할아버지다. 도연이 손자를 안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같았다. 유리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구나. 정말 꿈만 같아요. 손자가 태어난 후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다. 도연은 손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다. 태성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태성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 태성이는 도연을 매우 좋아했다. 도연도 손자와 노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우리 태성이는 참 똑똑하구나. 할아버지, 저 책 읽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세월이 더 흘러 평화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도연은 마침내 은퇴를 결심하였다. 오랜 관직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만두실 건가요? 상관이 아쉬워하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도연, 자네는 뛰어난 관리였다. 많은 공을 세웠지. 과분한 말씀입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수확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은퇴 후 도연과 유리는
한적한 시골로 이사하였다. 그곳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며 손자들을 돌보았다. 평화도 자주 찾아와서 부모님을 뵈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는 괜찮다.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구나. 도연과 유리는 자식과 손자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태성이가 다른 손자들과 함께 찾아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와라. 태성아, 도연과 유리는 손자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해하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어요? 둘째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것은 말이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거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냈단다. 유리가 덧붙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도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 대갓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았다. 암행어사의 임무로 시작된 일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밤이 되어 손자들이 잠든 후 도연과 유리는 또다시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유리야, 후회하지 않느냐? 무엇을? 나와 함께한 선택을 편안한 대갓집 마님 생활을 버리고 유리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무슨 소리냐? 그때가 편안했다고? 나는 매일 외롭고 답답했었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도 그렇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임무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우리 참 잘 만났다. 그렇다. 정말 잘 만났다.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 달은 예전 대갓집에서 보던 그 달과 같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행복을 비춰주고 있었다. 몇 년 후 도연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리는 그의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 말을 들었다. 유리야,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도연은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장례식에는 도연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다. 도연 어르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유리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곁에 있어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곳에 계실 거다. 평안은 어머니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유리는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살다가 도연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도연아, 기다렸지? 였다고 한다. 임종 직전까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평안은 부모님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구나. 그렇다. 신분의 차이도 어려운 상황도 모두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갔다.
대갓집 머슴과 마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태성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멋있으셨어, 그래.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겠다. 세월이 흘러 그 고을에도 변화가 있었다. 오대감의 대갓집은 완전히 무너져 터만 남았고 그 자리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옛날에 이 집에 아름다운 마님이 살았는데 그 마님이 머슴과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그 머슴이 암행어사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였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시대에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어떤 이는 말하였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무의미하다. 또 어떤 이는 말하였다. 운명적인 만남이란 것이 정말 있나 보다. 젊은 남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 꿈꾸었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 저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까? 특히 신분의 차이 때문에 고민하는 연인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도연과 유리도 신분의 차이를 극복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도연과 유리의 사랑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졌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연못가에는 지금도 연꽃이 피어나고 달밤이면 그들의 영혼이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연못 주변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기원하며 찾아오곤 하였다. 저희도 도연과 유리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젊은 연인들이 사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기도한 연인들은 대부분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연과 유리의 축복이라고 여겼다. 태성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정의로운 인물이 되었다. 그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는데 할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다. 태성은 정말 도연을 닮았구나.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태성이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태성이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왔다. 그는 한 선비의 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사랑도 할아버지, 할머니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자 그래. 그분들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자. 태성이 부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랐다. 한편 평화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그는 특히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다. 평화 대감은 정말 어진 분이야. 도연 어르신의 아들다워 평화의 선정은 널리 알려져서 임금께서도 칭찬하였다. 평화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구나. 평화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했다. 소희도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갔다. 그녀는 시어머니 유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단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셨어. 유리의 지혜는 이렇게 며느리를 통해 손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도연과 유리의 사랑 이야기는 책으로도 만들어져 널리 읽혔다. 한문인이 이 이야기에 감동하여 소설로 쓴 것이었다. 대갓집 머슴 길보기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이런 사랑이 실제로 있었다니.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신분제의 모순, 진정한 정의,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도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적 사랑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의와 맞서는 용기였다. 그리고 유리가 보여준 것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성의 의지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당시의 사회적 금기를 뛰어넘었다. 주인과 머슴이라는 신분의 차이, 그리고 유부녀라는 사회적 제약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는 사랑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도연의 정의로운 삶과 유리의 현명함이 결합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더욱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들의 후손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평화가 정의로운 관리가 되고 태성이가 청렴한 공직자가 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외모나 재산보다는 마음과 인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도연은 머슴의 신분이었지만 정의로운 마음과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유리는 그런 그의 내면을 알아보았다. 반대로 오대감은 높은 신분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패한 마음 때문에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이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었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도연과 유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현대에도 신분의 차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민하는 연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용기를 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도연과 유리도 해냈잖아. 또한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외모나 재력, 학벌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대의 연애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도연과 유리처럼 서로의 마음과 인품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들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교훈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다. 두 사람은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사랑을 지켜나갔다. 오대감의 의심과 핍박, 신분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압박, 그리고 각종 생활의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며 평생을 함께했다. 이는 현대의 연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진정한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약속이자 노력이라는 것이다.
도연과 유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했다. 늙어서도 여전히 달빛 아래에서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화려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가족사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한 교훈도 준다. 평화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사랑과 올바른 가르침 덕분이었다. 도연과 유리는 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들을 심어주었다. 정의로움, 성실함,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몸소 보여주며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대갓집 머슴 길보기와 유리마님의 이야기이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도연과 유리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도연과 유리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사실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 도연과 유리의 사랑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연못가에서 처음 마주친 그 달빛 아래의 만남이 신분을 초월한 진실한 마음이 온갖 시련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가 모여서 이룬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